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은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이걸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0년도? 예,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네.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예.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영이었습니다. 윤상이를 소관은 현장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영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영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영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에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영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영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영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영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영이 분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에 이용을 좀 한 네. 거네요. 그 여학생의 진술은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월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영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영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 없거든요. 종속적이거나.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영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 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 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를 연락을 하셨는데 그 편지는 내 부모님한테 안 붙인다거나 혹시나 경찰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양과 함께 북한 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룹이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네.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복종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수법은 똑같았어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이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다고 네. 막 전혀 될 때네요. 네. 네, 이게 하나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